안녕하세요. 치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혜롭고 건강한 50 이후의 삶을 사는 방법.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지은이는 이주희, 발행은 청림출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나이 50이면 중년의 고갯길로 들어서는데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부모는 늙어가며 자식은 독립 직전이고 몸은 빠르게 나이듦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걱정에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의 나이를 맞은 저자는 이런 근심 걱정에 대해 저자가 느꼈던 점들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적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50은 이렇습니다. 에서는 노화의 힘겨움, 나이값에 대한 고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등 현재 50의 사정을 담았고 50부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어야 한다는 에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질 밥, 집, 옷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50을 위한 한 글자에서는 일, 돈, 책, 말, 술, 운에 대한 자세를, 적당히 모르는 50을 위한 두 글자에서는 친구, 유머, 운동, 팬심, 원칙, 죽음, 냄새, 환경, 변화, 종교에 대한 짧고 평범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중년이라 불려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이 50. 자꾸만 나를 불러세우는 인생 전반부의 후회들을 물리치고 지혜롭고 건강한 50 이후의 삶을 위해 인생 후반전에서 역전을 기록할 작전 타임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저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낯선 당신 혹시 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에든 자신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뇌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로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오라, 놓아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이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다. 인생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애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하고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표가 있고
40대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력을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애써 찾아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려가겠지. 어느 날은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 모른다. 요란스럽지만 설레었던 2차 성징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매무새의 부하가 치민다.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해우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의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킨 노화의 흔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에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 주기율표에 따라 숙제 한번 게을리한 적 없었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몸과 마음의 정당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겠다. 오랜 벗들과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곱게 입고 나들이에 나선 젊은이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점심 후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곳. 고궁은 요즘 그런 곳이었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눈동양 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같은 모양의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보이는 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었는데도 모두가 유사한 외모로 보였다. 젊은이들에게서는 개인의 표정이, 우리들에게서는 무리의 분위기가 읽힌다거나 할까. 푸석하고 숱없는 머리 감추려면 복을 파마 해야 하고 주름과 검버섯 감추려면 덕지덕지 바를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툭 튀어나온 뱃살 숨겨야 하니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서 그렇지. 여전히 날렵한 차림의 친구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인종, 성별, 나이처럼 큰 묶음으로 구분되는 거야. 한국의 50대 여자. 이름도 필요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니. 젊을 때 외모 품질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해지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친구는 이런 걸 외모 평준화라고 불렀다. 젊을 때는 발품 팔아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장신구를 사는 재미를 즐겼던 반면 지금 선택의 기준은 그저 무난함이다. 젊을 때 양말 길이까지 따지며 자타공인 패셔니스타였던 남편이 반바지에 검은색 양말,
샌들을 신고 산책길에 따라 나서 기겁했다는 친구 이야기가 떠올라 웃음이 났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돋보이고 싶었지만 사는 동안 무리해서 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 사는데 바빠 외모 가꾸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것일까? 아니면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졌던 젊음의 무거움이 평온한 무채색으로 발효된 건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서 읽었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조심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과 달리 비슷한 외양의 우리는 이유 없이 웃고 거침없이 손뼉치고 쉽게 감탄하고 제법 여유로웠으니까. 미세먼지 없는 하늘과 서늘한 바람, 커피 한 잔에 행복했고 심지어 이런 문화유산을 남긴 조상에도 감사했다. 한때 투덜이 스머프였던 친구마저 감사의 아이콘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떤 일에도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마법의 힘을 선물한 것일까? 몸에 통증을 앞서 경험한 친구는 요즘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먹는 것마다 체하고 자꾸 깜빡깜빡해 라며 비극의 대사를 시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글귀를 꺼내놓았다. 그런 거래 우리가 늙은 이유가. 그렇다면 노아의 이상 신호들은 우리가 비로소 인생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란 말인가. 소설 은교에서 소설가 이조교가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해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얻은 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낯선 나는 벌이 아니라 훈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 동네 분식집, 부축을 받고 들어선 백발의 할머니는 카레라이스를 뜨며 정말 맛있다를 연발한다. 흔한 음식에 후한 평가를 해주니 분식집 사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옆에서 수발을 돕던 중년의 여인은 우리 엄만 구순의 식욕도 참 좋으셔 라며 즐거워하고 이웃 테이블 손님의 음식도 덩달아 달콤해졌다. 분식집 사장님은 어르신 덕에 오늘 장사 기분 좋습니다 라며 반찬 인심을 후하게 나눈다. 구순의 할머니는 나이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잘만 하면 나도 나이 구순의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때도 카레라이스는 여전히 맛있을 거라고 말이다. 톨스토이가 옳았다. 세월은 나의 젊음을 빼앗아갔지만 수만 가지 이유의 불행도 함께 태워버렸다. 행복의 이유도 단순화시켰다. 나는 지금 젊을 때 치장을 벗고 맨 얼굴, 맨몸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백년을 쓰며 마모된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어차피 젊은 나르키소스는 물에 빠졌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에코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다. 생기 가득했던 몸의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는 내 안의 울림, 에코를 찾아야겠다. 50이 가벼워지는 인생 공부 1. 마음속에 내가 거울 속에 내게 말했다. 너무 빨리 가지 마. 같이 가자. 거울 속에 내가 마음속에 내게 대답했다. 천천히 와. 나의 변화가 좌절감이 되어 너에게 전이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전달되는 악순환. 이것이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야. 우리는 함께 따로 가는 게 좋겠어. 어차피 결승점에서는 만날 테니까. 바, 모두의 하늘. 저녁 먹었니? 블랙버스트, 런치, 디너처럼 각각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에 고유한 이름이 있는 영어와 달리 우리말의 아침, 점심, 저녁은 시간, 때라는 뜻과 함께 밥을 의미한다. 시간이 곧 밥인 셈이다. 하긴 사는 것은 유난스러운 포장과 거품을 빼고 나면 하루 세끼 허기를 해결하고 다시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것의 반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먹는 일은 세대의 경제, 문화 가치를 담고 있다. 호박 한 개, 과자 한 봉지의 가격이 경제 지표가 되고 혼밥족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가 생기고 맛집이 유명 거리를 만들거나 때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기도 한다. 음식은 또한 역사를, 세계를 움직이기도 한다.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건 감자 때문이었다. 영국은 식민지인 아일랜드에서 밀을 약탈해갔고 먹을 것이 감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일랜드에 감자역병이 돌며 기근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한 독립운동을 통해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십자군 전쟁이 당시 향신료, 소화제, 정력제, 체움제로 쓰이던 후추 때문에 일어났다는 속설도 있다. 후추는 인도에서 생산되어 유럽과 중국으로 공급되었는데 후추의 공급이 끊기자 화가 난 유럽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식탁에 아무렇게나 올라오는 감자와 후추가 실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TV에도 먹는 것 일색이다. 물에 손 한 번 담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연예인이 맨손으로 삼시세끼를 능수능란하게 해내고 국민 아버지라 불리는 배우가 향토 음식을 소개하고 개그맨이 맛집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방송은 이제 생활의 즐거운 동반이 되었다.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재료를 사고 요리하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나누는 것까지 먹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다.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만나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당신이라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는 매우 높은 친밀감의 표현인 셈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만남과 헤어짐의 고비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함께 먹었다.
상견례, 결혼식, 돌잔치, 대박기원, 고사, 회가변, 장례식 등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샤바랭은 당신이 먹은 것이 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라고 말했다. 나의 몸은 내가 먹은 것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니 기, 몸무게 등 기본적인 골격의 완성뿐 아니라 뇌, 위, 간, 신장 등의 장기를 튼튼히 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잘 먹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는 사람들의 무용담은 사실 몸 안에 축적된 에너지 덕분인지 정신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의 정신은 그야말로 바스락거리는 낙엽 같아서 육체의 명령에 지배를 받는다. 몸이 정신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실을 정신만 잘 모르는 것이 심신의 권력 관계다. 리틀 포레스트에서 김태리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누굴 대접하지 않는다. 예쁘게 상차림해서 자기가 야무지게 먹는다. 대충 서서 후루룩이 아니라 오물조물 맛있게도 먹는다. 혼자 있는 점심시간이면 나를 위한 요리도 귀찮고 상차림은 더욱 거추장스러워 라면이든 식은밥이든 대충 서서 후루룩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사는 건 고 먹는 거라는데 형편없이 먹으면 형편없는 대접받으며 살게 된다는데 아들들 가진 엄마는 부엌에서 사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떠올랐다. 지금은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려면 김태리처럼 자기가 먹을 밥은 야무지게 자기가 할 줄 알아야겠지. 노후의 가장 큰 서름은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든 배고른 것일 테니 코로나19로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궁하면 통하는 법인가?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키고야만은 나의 요리 융복함 능력과 30여 종의 메뉴를 파는 김밥집과 맞먹을 정도로 빨라진 요리 속도에 스스로도 적잖이 놀라고 말았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복잡한 경제활동보다 나를 위한 상차림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지름길일지 모르겠다. 그래, 잘났든 못났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나 없이 자신이 먹을 밥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자립 정도는 해보자. 먹는 일에 지위나 명예,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될 터. 그저 앞치마부터 질끈 동여매자.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를 중심으로 탁골공원 쪽은 낙동파, 인사동 쪽은 낙서파로 불린다. 인사동에서는 지갑이 두툼한 어르신들이 한식 코스 요리와 전통차를 즐기고 탁골공원에서는 지갑이 얇은 어르신들이 2,000원, 3,000원짜리 국밥에 소주와 막걸리를 마신다. 2,000원이든 2만 원이든 풍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임에 틀림없지만 한여름에도 중절모를 멋지게 쓴 낙서파와 한겨울에도 변변한 모자 없이 나선 낙동파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낙원상가라는 이름이 무척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배골치 않을 무릉도원을 찾아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모자가 낙원이라 믿었던 서울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탈북민만이 아니다.
여관에서 투숙 중인 50대 남성이 아사하고 60대 남성이 둥사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에 사는데 사람이 굶어 죽다니 웃지도 울지도 못할 소식에 가슴이 참 먹먹하다. 김지아 시인은 밥이라는 시에서 밥은 하늘이라고 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늘을 몸속으로 모시는 것이라 했다. 하늘을 혼자 가지지 못하듯 밥은 서로 나누는 것이라 했다. 삼시세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삶의 권리다. 이 땅에서 6, 70년을 살고도 삼시세끼를 고민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서러울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한다. 앞으로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데 누구 하나 배골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삼시세끼 하늘을 함께 모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많은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차림새, 사는 곳은 달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굶주리는 일은 없기를, 맛있는 것을 잘 먹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회의 앵글이 함께 나눠 먹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사회 노후가 좀 더 평등해지길, 밥은 하늘이고 나눠 갖는 것이니 말이다. 우리 밥 같이 먹어요. 50이 가벼워지는 인생 공부 유. 엄마, 밥. 큰아이가 외친다. 우리 저녁에 뭐 먹어? 남편이 묻는다. 엄마, 주말에 갈비 해주세요. 작은 아이가 속삭인다.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대화. 그럼 내 밥은? 하늘은 나눠 가지면서 왜 노동은 나누지 않는 거냐 도대체. 술, 고통 앤 호통 앤 소통. 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이 있다. 술이 그렇다. 처음에는 용기를 주는 묘약 같지만 이내 오기가 생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 음주운전, 주포, 성희롱 등 큰일이 났다 하면 주범으로 술이 지목된다. 다짜고짜 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당사자들은 심신미약이란 이름표를 달며 유의자적 양심에서 상황에서 법정에서 빠져나간다. 술은 딱히 죄가 없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방법이 없으니 그 모든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병원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 늘 간, 뇌, 신장 등 장기 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니까.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은 지복유설에서 내섬시 술을 만들어 조달했던 관청에 술 만드는 방은 기와가 썩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며 술기운이 쪄서 올라오기 때문에 참새조차 그 위로는 감히 모여들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술은 곧 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마셔서 몸의 각종 장기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전에 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위해한 물질인 것이다. 세종대왕 역시 백성들에게 술을 경계하라는 계주교서를 내렸다.
왕까지 나서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술의 위해를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은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도시 중 하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13.7잔의 소주를 마신다고 한다. 추위 때문에 전통적으로 술 소비량이 많은 러시아의 2배인 수치다. 술의 위해함을 설파하면서도 그 술을 정성껏 빚어 우리 민족이 음주가무에 능하다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놓은 조상님들도 조상님의 끈질긴 잔소리에도 음주량 세계 1위를 찍은 후손들도 아이러니하게는 매한가지인 셈이다. 송광정철은 장진주사에서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자고 노래했다. 꼭꼭거 셈하면서 무진무진 먹자고 죽은 후에는 거적에 덮여 지게 위에 묶여가든 곱게 꾸민 꽃상에 실려가든 억새풀, 속새풀, 덕갈나무 숲에 가면 누구 하나 술 권하는 이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많이 마시자고 했다. 또한 정철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취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 않다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부끄러운 생각에 죽고만 싶어진다는 반성문도 썼다. 오늘도 실수를 저지르고 내일도 실수를 되풀이하여 허물과 후회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만회할 날은 오지 않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슬퍼해 주지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더럽다고 침을 뱉는다며 술 마신 후의 위해를 두려워했다. 술은 천명을 더럽히고 인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모멸함으로써 명교, 인륜을 밝히는 교훈에 버림을 받은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성산별고, 관동별고, 삼위인곡 등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영의정, 우의정을 지낸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정철 선생도 꼭 꺾어가며 마시던 호방한 술이 결국은 허물과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술이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 심상을 끌어올려 창작의 묘약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당나라 최고의 낭만파 시인 이백은 술 한 말을 마시고 시 100편을 지었고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불린 장승업은 영화 치화선에 나온 대로 술과 함께 산수, 인물, 영모, 화해 등 여러 분야의 소재를 폭넓게 그려냈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무려 45에서 70도에 이르는 독주 압생트에 중독된 상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물론 그러다가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결국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이다. 모진 고문에도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고단했던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 천상병 시인도 술로 시를 쓰고 고문의 아픔을 달랬다. 그러나 그런 천상병 시인도 술이란 시에서 인생은 고해고 그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술뿐이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죄고 죄를 짓는다는 건 안 될 말이라며 자신은 막걸리로만 아주 적게 마신다고 고백했다. 역시나 술이 위로가 되고 종교가 되고 용서가 될지언정 취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니
나 역시도 한마디 거들 자격이 되는 것 같다. 한 잔, 두 잔 들이켜다 보면 이내 몸은 유체 이탈이 되고 정신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었다. 세상 불만이 두서없이 튀어나오고 괜한 시비의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볼빨간 사춘기가 되어 얌전히 물었다. 어제 나 실수한 거 없어?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큰 실수 없었다고 용서해주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시면 그럴 수 있다며 변호까지 해주었다. 그러니 지나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매번 놓쳤던 것 같다. 사실 술은 천상병 시인의 당부처럼 조금씩 적당히 마시는 것이 매우 힘들다. 시작을 말든가 끝장을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속도가 붙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가 힘들다. 우리의 위, 간, 장들이 50년 이상 과로를 해서 기와가 썩어나는 술의 독에 대적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닌지라 반복되는 신뢰성 실험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술로 인한 병은 등에서도 나고 뇌에서도 나며 치료가 되기도 하고 황달도 되어 별별 기괴한 병이 발생하니 한번 병이 나면 100가지 약도 효염이 없게 되므로 적당한 음주를 하라고 부탁했다. 소 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냐며 폭주가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자제력을 잃은 중년은 무지한 청년보다 더 위험한 법이다. 건강을 잃은 중년에게 아름다운 노년이란 없다. 오늘의 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어제 마신 술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의 술자리에서 온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제 술 마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50이 가벼워지는 인생 공부. 만나면 함께 적당히 마시게 되는 사람. 무조건 취하게 되는 사람. 절대 취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술도 사람을 가리나 그 독한 술을 이겨 먹는 건 언제나 사람.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